자,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당나라 어떻게 보면 당나라의 황금기이기도 하고 불교의 황금기이기도 한 그 시대를 조금만 정리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역사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데요. 저 때가 여인천하예요. 진짜 여자들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던 시절. 근데 여자가 전체를 장악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정치가 잘 됐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어떻게 보면 최고로 전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는 측천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천무가 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이제 중국 불교사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이게 복잡한 이유가 측천무 때문에 복잡해요. 측천무가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황제를 하면 일이 좀 편했을 건데 아들을 시켰다가 잘랐다가 또 이놈 시켰다가 또 잘랐다가 자기가 했다가 또 이놈하고 막 이러니까 막 두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그리고 측천무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향우라고 하는 또 여자가 나도 측천무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스스로 황제가 한번 또 되려고 하는 뭐 이상한 행동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재미있고 진짜 드라마틱한 어떻게 보면 영화로 만들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약간 머리가 아픈 그런 시기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한 방에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오늘 안에 다 갑니다. 이걸 끊어서 가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당태종이라는 사람, 당고조 이연이 있었고 당태문이 이제 현문문의 변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뒤로 이렇게 밀고 태자 이건성을 직접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황제가 돼서 그걸 이제 정관의 치라 그래서 당태종도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고 고구려 정벌 실패 외에는 거의 뭐 이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꼽는 현존하는 그러니까 실제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게 역사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싶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게 이제 사망오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오제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요임금, 순임금, 뭐 태평성대를 구가했어요. 그게 이제 요임금의 당나라, 순임금의 우나라, 그렇지. 당요, 우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단군삘이 나는 사람. 그래서 존재했나 안 했나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고 그 앞에서 뭐 당요 우순 다음에 등장하는 뭐 우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하나라의 시조라고 하는 분도 아직도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황하 문명은 은나라 때부터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은주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은어의 발견을 기점으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라의 시조까지는 뭐 역사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탕임금부터 나오는데 탕임금 은나라의 시조인 탕임금도 그게 전설적인 왜냐면 너무 오래전 옛날 사람이라서 뭘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왕, 무왕 뭐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역사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가 검증 가능한 사람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꼽으면 당태종과 중국 사람들이 당태종과 강희제를 꼽죠. 강희제 제가 전에 얘기할 때 천고일제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황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정치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고 보통 이제 당태종이 다 잘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를 이어받은 측천무가 워낙 또 대단해요. 측천무가 당태종 이세민의 이렇게 후궁으로 좀 들어가 있다가 몇 년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당고종이 보고 그러니까 저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 게 아버지 첩이었던 사람하고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비상식적이거든요. 아버지 첩하고 나중에 당 현종을 보면 그게 양귀비인데 양귀비는 자기 아들 며느리예요. 아들 며느리가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해서 데려다 살아.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도덕관념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조선시대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쓰던 죽부인도 쓰지 않는다. 자식은 쓰지 않는다. 죽부인 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조선시대 에어컨. 조선시대 에어컨이 죽부인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우리가 꼰대라서 그런가? 근데 저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게 유목문화라서 그래요. 이게 선과 관련돼서 이해하면 유목문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양자를 드린다는 게 불가능했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혈통 안에서 드리는 양자고, 그러니까 내가 첫째 장남인데 내가 자식이 없어. 그럼 대를 못 이으니까 둘째 자식의, 그러니까 내 동생의 첫째 자식을 데려다 양자를 같은 피로 계승을 하는 거지 다른 피를 데려다 쓴다는 생각이 없어. 근데 지금은 훨씬 그게 개방적인 거고, 그다음에 성씨가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돌싱이에요. 그런데 돌싱인데 1+1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씨가 다른 가족이 들어와도 그걸 아무 문제 없이 보잖아.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식이면 너 뭐 좀 모질러?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니까. 아, 그렇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뭐 한 3번, 4번 결혼하면서 성씨가 다른 자식이 넷이 있는데 넷이 다 성씨가 달라요. 이러면 야, 저것들은 참 희한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게 유목문화입니다. 혈통 중심이 농경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꼭 내 혈통이어야 돼라고 하는 건 농경문화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서로 간에 나랑 잘 맞으면 사는 게 그게 가족이야 라고 하는 가족의 재구성을 하는 건 사실 유목문화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 거야. 피를 중심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가 있고, 먼 친척보다는 사촌이 이웃이 낫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문화 전통에서는 그냥 내가 같이 더불어 살면 되는 거지 그게 꼭 내 피일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CEO로 쓰면 되는 거야. 사장으로 쓰면 되는 거야. 회장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 창업자들이 나중에 주식은 갖고 있지만 전부 딴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전혀 혈연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아직도 농경 전통이 있으니까 신분제가 있어서 대기업의 회장은 성골이어야 되는 거지. 육두품이 어디까지 올라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화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생각에서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도 가능한 거고, 요즘 개념에서는, 요즘 젊은 분들 개념에서는 뭐 살다 보면 저럴 수도 있어. 당태종이 진짜 잘했고 23년이나 제의를 했고, 그다음에 당고종 이치가 하는데, 당고종이라는 분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분이 지병이 있어요. 그게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통풍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발작을 하면 사람이 못 움직여. 그리고 측천무가 워낙 또 영민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이 측천무가 660년부터 거의 장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황제가 되는 거는 690년에 황제가 되는데 실제로는 660년부터 그냥 측천무가 다 대리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마누라한테 이렇게 다 맡겨놓고 그냥 뒤에서 요양이나 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얼마나 부인이 좋으면 저렇게까지 맡길까? 쉽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측천무가 바람피다가 좀 미안해해요. 남편 죽고 나서 바람피다가 조금 미안해. 그래서 그 무자비를 만들었다. 비석에 글자를 새기지 마라. 합장은 하는데 좀 내 남편이 너무 나를 좀 믿어줬지.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죽을락 하니까 조금 미안치해요. 그게 남편이 막 이렇게 밖으로 놔둔 사람이면 뭐 좀 덜 미안하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오래 살았어요. 56세면 그 당시에 괜찮은 겁니다. 이게 지병이 있는 사람 치고 56세면 상당히 괜찮게 산 겁니다. 그래서 태극궁에서 대명궁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건조하게 해서 시설들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좀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한국 불교 쪽으로 넘어올 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660년에 이제 백제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가 날아가는데 저게 당 고종이 했다라기보다도 사실은 측천무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측천무가 거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그 당시에 거의 뭐 정사의 판단을 측천무가 하는 쪽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세종 만년에 일어난 업적들은 문종 거라고 봐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문종이 대리청정하고 있을 때니까. 그렇게 실무는 전부 문종이 했으니까 문종은 굉장히 어진 임금이고
뭐 대단한 분이에요. 단지 좀 체력이 너무 약해서 우리 역사에 약간 비극적인 거라서 그런데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역사랑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측천무가 중종을 세웠어요. 측천무한테 아들이 넷이에요. 그래서 당 고종한테는 7남이 되고 측천무한테는 3남이 되는데, 첫째 아들이 원래는 태자가 돼야 되는데 요절했어요. 죽었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측천무한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열심히 잘 낳았어요. 근데 첫째는 이제 일찍 죽었고, 일찍 죽은 건 아니에요. 20살 넘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태자를 시켰더니 얘가 엄마한테 약간 이렇게 독립성이 강해요. 자기 권한에 대한 부분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쑤셔가지고 결국 자살해요. 자살해.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자기 소신이 있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뱃속으로 낳았다고 내 뜻대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뱃속에 있을 때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시간이 없지. 나오면 아무튼 독립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3남하고 4남은 말 잘 들어. 엄마 말 기가 막히게 들어. 특히 둘째가 어떻게 죽는지 봤거든. 둘째가 엄마한테 이렇게 맞서다가 자결이 떨어져요. 얘가 자살한다니까 나중에. 자살한다니까. 그러니까 측천무도 보통 사람은 아니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중종은 말을 굉장히 잘 듣는데 얘 너무 잘 들어. 얘가 어렸을 때 몸 아파가지고 전에 얘기해서 불광왕 이현이라고 그 부처님한테 팔았다는. 근데 살긴 살았는데 애가 너무 유약해. 그러니까 의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는 또 엄마 말 듣고 또 마누라한테는 또 마누라 말을 기가 막히게. 당 고종의 아들은 맞는갑다. 당 고종도 측천무 말을 이렇게 잘 들었는데 똑같아요. 이 중종도 자기 마누라 말을 기가 막히게 들어. 그래서 처음에 제위에 딱 올랐다가 자기 마누라가 위양우인데 위양우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아버지 재상 좀 시켜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재상을 해야지? 이래갖고 또 마누라 말 듣다가 엄마한테 밑보여가지고 한 달 만에 잘려요. 너 그만둬 이놈 새끼.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황제가 그냥 됐다 떨어졌다 하는 게 다 측천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양우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황호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이런 야심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넷째 동생이 이제 측천무의 4남, 고종한테는 8남, 다른 이복 형제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측천무 혈통이 아니면 황제가 지금 못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종이 들어와요. 근데 또 예종도 눈치껏 잘 했어요. 이제 둘째 형이 자결했고 셋째 형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다가 이게 한 달 만에 가는구나. 내 위치 파악을 잘해야겠다.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겠다. 그렇게 해서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엄마가 양이 안 찬 거지. 내가 좀 해야겠다. 너 좀 고마해. 이렇게 해서 측천무 집권시기가 됩니다. 그게 무측천이니까. 그 다음에 주나라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를 끊고 자기가 주나라라고 국호를 바꿔요. 그래서 무시의 주나라 그래서 무주라고 하는 거고 15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황제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되게 재밌어요. 67세. 야, 기가 막히지 않아? 지금도 67세에 뭘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대단해. 이 시절에는. 나중에 당현종이 양귀비하고 또 사건 터질 때가 34살 차이로 또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저 시대에는 뭐가 되는가 봐, 저게. 진짜 무슨 신선수리라도 닦았나. 그래서 67세의 황제가 돼요. 아니, 그 정도면 하다가도 물려줄 나이 같은데 지금 67세 아닙니다. 그 당시 67세면 지금은 80도 훨씬 넘은 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던 것도 접을 나이인데 그때 황제가 돼서 15년을 해. 그리고 이제 장안이라고 하는 당나라 수도에 있기는 조금 그러니까 낙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읍으로 천도를 합니다. 도읍으로 천도를 하고 자기를 금륜 성신왕제, 금륜, 그러니까 전륜 성왕이고
성스럽고 신과 같은 황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래 그 비구니 출신이었잖아요. 예, 자기 의지로 뭐 출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불교적인 후원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측천무가 미륵의 환생이야. 왜 하필 미륵이냐면 그 당시에는 법상종이 유행했었거든요. 바로 직전에. 이제 화엄종은 측천무 때 현수법장 스님이 이제 움직이면서 만드는 거니까, 그 전에 나라라 슈퍼보드 서유기에 현장 스님의 법상종이 유행했고, 법상종의 메인 본존은 미륵불입니다. 그래서 측천무를 미륵과 동치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운사를 각 주마다 만들어서 그런 절에, 그러니까 측천무 어떻게 보면 측천무가 곧 부처님이야,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공고히 하는 그런 설혜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기가 막힌 건 698년에 태자를 다시 중종, 이 중종이 다시 태자가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잘렸다가 다시 또 태자가 돼. 그때 태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적인걸이에요. 영화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적인걸. 적인걸이 691년부터 700년까지 한 10년 정도 재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재상이 누가 걸리느냐가 이 정치판이 달라져요. 그래서 측천무도 대단하지만 저런 사람 적인걸이 측천무보다 어립니다. 그런데 사람을 참 존경합니다. 측천무 같은 이렇게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황제도 띄었다 붙였다 하는 사람인데도 적인걸을 존중을 해줘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인품도 좋고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가 봐요. 제가 그래서 낙양에 가면 적인걸 무덤을 이렇게 꼭 한 번씩 들려보거든요. 중국 낙양에 있습니다. 그 적인걸 무덤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가는데 제가 그 적인걸 무덤, 저거 적인걸 무덤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영화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나. 어떻게 보면 포청천과, 송나라 때 포청천과 더불어서 영화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당나라 때 적인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리즈도 한 대여섯 편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적인걸이 중종을 태자로 옹립하는데 만들어줘요. 측천무가 원래는 자기 사촌을 태자로다가 하려고 했어요. 무씨로. 그랬더니 적인걸이 그때 했다는 그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조카가 이모 맞나? 고모인가? 그런 분을 제사 지내준다는 말은 못 들었어도 자식이 엄마 제사 지내준다는 말을 들어봤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중종을 태자로다가 올리고, 그래서 중종은 이제 한번 골로 갔다가 다시 이제 좀 살아난 거죠. 그러다가 705년이 되면 측천무가 너무 몸이 아파요. 너무 몸이 아파. 측천무가 80이 넘어요.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그걸 태평공주가 측천무의 막내딸입니다. 여기 야심가입니다. 굉장한 야심가입니다. 위항우도 야심가고 태평공주도 야심가고, 야 이건 뭐 진짜 별들의 전쟁인데 여성 별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태평공주랑 재상 장간지가 연합해서 신룡정변이라고, 측천무가 너무 몸이 이렇게 쇠약해서 제대로 정무도 못하고 제대로 못 나와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이렇게 젊은 남자 첩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러니까 저거를 구태타를 일으켜, 친위 구태타를 일으켜. 그래서 측천무한테 양위를 받아내죠. 그게 누가 그러면 왕이 되느냐? 당연히 이쪽 중종이 태자였었으니까 다시 아들이 또 올라오는 거죠. 22년 만에 복귀예요. 저때 잘렸을 때부터 생각하면 22년 만에 복귀. 그거를 신룡정변이라고 합니다. 신룡정변. 신룡이라는 건 연호예요. 그 당시 연호. 그래서 신룡년간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 그래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저거를 오왕정변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가담했었던 5명의 신하들이 전부 왕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조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정변 딱 일으키면 그 공신들은 다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왕정변이라고도 하고, 저때 이제 가장 떡상하는 게 태평공주죠. 딸이 엄마를 제거하는 쪽에. 측천무는 그때 양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어요. 아니 이런 외부적인 것 때문에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아들이 그래도 황제니까 연세가 너무 많았다니까. 그래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중종. 중종이 2번씩이나 당나라 황제를 했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마누라하고 딸한테 암살을 당해. 야, 뭐 이런 스토리가 다. 측천무는 자기 애 낳았을 때 그걸 눌러 죽여서 숨을 먹게 해가지고 그거를 왕비한테 뒤집어 씌워서 자기가 왕비가 됐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아들을 압박을 줘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야, 마누라하고 딸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도. 이 위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중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누라 말을 되게 잘 들었다고. 근데 이 22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마누라가 더 입김이 세졌어. 이러기도 어려운데. 왜냐하면 황제나 안 그러면 황태자도 주변에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위항우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확 쥐고 있어요. 확 쥐고 있어. 아니, 결혼할 때부터 생각하면 지금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렇게까지 줄 수 있나? 그래서 모든 권력이 위항우한테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게 선을 넘었어. 위항우가 선을 넘었어. 이거는 하면 안 되거든. 측천무도 바람은 폈지만 그거는 남편이 당 고종 이치가 죽은 뒤에 바람을 폈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위항우는 남편이 황제인데 바람을 펴. 이게 진기하다니까. 진짜 진기하다니까. 이게 역사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세상에 황후가 바람 피는 데가 어디 있어. 근데 그 황후가 누구랑 바람 피냐면 무삼사라고, 이게 측천무 무시잖아요 지금. 무삼사라고 측천무 조카예요. 그때 이제 측천무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었으니까 측천무가 죽고 나서도 세력이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안락공주가 이 위항우의 7번째 딸이에요. 7번째 딸인데 이 무삼사의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근데 이 둘이 또 짝이 맞아요. 짝이 맞아. 엄마랑 이 딸이랑 짝이 맞아. 그래서 저 무삼사랑 바람 피는 게 꼬리가 밟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남편이 유약하고 마누라 말을 잘 들어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을 독살합니다. 남편을 선제 공격을 해서 독살을 해버려. 그렇게 해서 죽이고, 이 과정에서 그 전에 남편이 죽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중준이라는 이게 저 중종의 아들이에요. 중종의 아들인데 저 위항우 아들은 아니고. 근데 이 안락공주 입장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자기가 황태녀가 되겠대. 황태자가 아니고 황태녀가 되겠대. 이렇게 해서 나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 태평공주, 그 측천무가 있고, 그 다음에 태평공주가 있고, 위항우가 있고, 안락공주가 있어. 이게 다 지금 진짜 여걸들입니다. 진짜 여인천하예요, 여인천하. 그런데 이 안락공주는 자기 꿈이 황태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여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보기에는 측천무 때문에 생긴 병이거든. 측천무가 그렇게 하는 걸 한번 딱 보여주니까 엄마도 되는데 나는,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황실의 여자들이.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서 황태녀가 되려고 하니까 이 이중준이 순서를 보면 내가 황태자인데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렇게 해서 얘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 무삼사하고 무승훈이 누구냐면 안락공주 남편이에요. 그거를 먼저 군사를 동원해서 저 집안을 도륙을 해버립니다. 싹 죽여버립니다. 싹 죽이니까, 그런데 이게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을 원래 제거하고 자기가 원래는 황태자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세력한테 꺾이면서 얘네가 죽죠. 그리고 이 무삼사하고 바람핀 게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 중종을 독사시켜요. 그래서 이 둘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둘이 이제 권력의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이제 재밌어. 이 사람하고 이제 충돌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하면서 자기 아들을 세워. 자기 아들을. 그게 당상제라고 이중무예요. 15살짜리인데 15살이면, 예전 15살이면 사실 괜찮은 나이입니다. 요즘 15살하고 틀려요. 예전 15살이면 지금 20살 이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데 애가
약간 떨어지는가 봐. 그래서 엄마가 시켜놓고 이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아직 20살이 안 됐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위항우가 직접 측천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세워놓고 그렇게 했더니 야 이거 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걸 세우자마자 이게 710년에 얘를 세웠는데 그래서 얘는 제대로 된 황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7대, 8대, 9대로 넘어가지 얘가 8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잠깐 하다가 끝났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항우가 황제로다가 세워놓고 처음 한 게 뭐냐면 예종. 예종이 황제를 했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고 태평공주하고 요게 신룡정변의 주체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세력도 상당히 크거든. 그러니까 요 둘을 제거하려고 시작을 해요. 제거해서 내가 다 먹겠다. 다 먹겠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친위군에 누가 있었냐면 이윤기가 있습니다. 이윤기가 예종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윤기가 누구냐면 당현종입니다. 당현종. 친위군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대 상당히 센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차지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비서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그래서 황실에 아무튼 군대를 관리하는 게 저 당현종 이윤기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세력만 갖고는 위항우하고 안락공주 세력을 이길 수가 없대. 그래서 또 누구를 쑤셨냐면 이윤기가 누구를 쑤셨냐면 태평공주를 쑤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윤기랑 태평공주랑 예종이 한 팀이고 그 다음에 위항우하고 안락공주가 한 팀이고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런데 위항우 쪽이 사실은 저 이중무를 세워놓고 조금 오래 했으면 이 이중무를 세워놓고 좀 오래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위항우 쪽이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황제로 세워놓자마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죽이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이제 저쪽도 가만히 서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서서 죽는 게 아니고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자기 다 레이더들이 있거든요. 세력들이 어느 정도 큰 세력들인데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 당시 당나라가 장안에만 100만이고 수도권까지 치면 200만이 있고 전 세계 최강 국가에다가 최고 도시예요. 지금 거기서 벌어지는 암투라고 보시면 돼요. 쟁탈전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예종은 사실은 조금 약간 또 바지저고리예요. 그래서 중종하고 예종은 엄마한테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떨어진다기보다도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얘네가 이겨요. 그걸 당융정변이라고 합니다. 당나라에서 이윤기가 정변을 일으켰다? 아니 그거 아니고 당융이 그 당시 연호예요. 연호. 그러니까 앞에 들어가는 건 신룡정변, 당융정변 그러면 다 연호입니다. 그때 일어난 그 연호 기간에 일어난 정변은 이제 쿠데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얘네가 이기고 이 두 팀이 이기고 연합팀이 이기고 이쪽을 날려버렸죠. 안락공주하고 위항우 팀을 날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보위에 올려요. 보위에 올려. 그런데 또 일단 이기고 나니까 이 둘이서 또 싸웁니다. 이 태평공주도 진짜 대단하다니까. 지금 몇 번이에요. 여기 한 번 했지. 여기 지금 신룡정변에 가담했지. 그래서 어머니 날리는데 가담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위항우 세력 날리는데 당룡정변 가담했고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이윤기를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윤기까지 날렸으면 자기도 측천무처럼 나올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구조가 만들어져. 그렇게 해서 이윤기를 날리려고 했는데 이윤기가 누구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현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현종이 이겼으니까 황제가 됐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날리려고 했으나 실패 안타깝지요. 그래서 여성 세력들이 되게 재밌어요. 측천무 그다음에 위항우 이거를 측천무가 정치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 판단이고 중국 사람들은 여자가 나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 그 서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상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주역에도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여성이 저렇게 서댔잖아. 지금 4명이 서댄 거잖아요. 측천무, 그다음에 위항우, 그다음에 태평공주, 안락공주. 야, 이게 진짜 대단하지. 그렇게 4명이 서대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나. 그래서 그걸 무위의 화라 그래요. 무측천과 위항우의 화. 이게 재앙이었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저때 굉장히 잘 됐었고 그다음에 측천무 시절 때 실제로 반란군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일반 민중들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왜? 측천무가 정치를 잘해서 일반 민중들이 훨씬 살기가 나아졌거든. 그래서 저때가 장나라가 떡상할 때 떡상. 그리고 이 시기에 측천무부터 이러한 시기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쪽에 화엄종 나오고 측천무 시절에 화엄종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당현종 때 다음 시간쯤에나 할 거예요. 저 밀교의 3대사 나오고 뭐 이러면서 불교가 굉장히 발전하고 선종은 이제 따박따박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윤기 제거 실패 후 그다음에 또 예종이 또 엄마가 물러나래도 물러나는데 아들이 물러나래도 물러날. 그래서 양위를 하고 저 예종은 또 물러나는 또 전문이네. 그래서 중종하고 예종은 황제를 2번씩 합니다. 그 하기 어렵다는 황제를 2번씩 하고. 그래서 예종이 물러나고 나서 이윤기가 드디어 현종으로 재위를 하는데 712년부터 705년 재위기간이 44년이에요. 야, 아무도 안 놀래는구나. 누가 집권을 했는데 44년 동안 집권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긴 기간인가? 네, 정치적으로 집권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엄청난 집권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윤기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쿠데타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친위 쿠데타 일으켜서 양위까지 받을 정도니까 당 태종같이 영웅호걸은 아니지만 상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력들을 정리를 하죠. 저런 사람이 딱 올라간 뒤에 이제 쫙 정리하죠.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그게 이제 개원의 치라고 하는 겁니다. 개원의 성세라고도 불리는 이것도 연호입니다. 개원, 천보 이런 거 다 연호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재상등용도 잘했고 그 다음에 부병제 같은 그런 군대도 개혁했고 직업군인 제도를 만들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사람들 그 농민공들 데려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군대가 부역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직업군인을 만드니까 훨씬 효율적이지. 효율적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뭐 정치도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이 현종이잖아요. 그 거무련자 쓰거든요. 이게 도교입니다. 도교. 그렇게 해서 도교적인 부분에 약간 있다 보니까 불교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개혁하고 이때만 해도 불교가 굉장히 세력이 커요. 그래서 그걸 약간 좀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괜찮아졌어요. 사실은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이때가 당이 어떻게 보면 이 개원연간이 당의 가장 난숙기, 가장 성세 중에서도 정점을 찍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 태종과 측천무 시대에는 쫙 떡상하는 시절, 그리고 정점을 찍은 게 저 개원연간이에요. 저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저렇게 문화가 번성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고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개인에 대한 추구가 일어나고 강자가 나를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자가 나를 보살펴줘서 내가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그게 밀고가 되는 거고 내가 개인의 추구가 이루어지면 그게 선종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 다음에 내면에서 뭔가 행복을 찾아보겠다. 그러면 선. 그런 거 말고 그냥 의식을 통해 갖고 뭐 어떤 작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살을 빼려고 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라고 하면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통해서 다이어트 하겠다. 그럼 선. 약이나 수술을 하겠다. 그럼 밀교. 둘 다 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인기가 있을까? 식이요법과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는 거하고 약이나 수술 안 그러면 뭐 이런 걸 통해서 살을 빼는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생각해 보면 합리적인 거는 운동과 식이요법인데 이게 더 쉽죠. 이게 더 쉽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밀교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밀교가 번성하기 시작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은 이거보다 조금 뒤에 더 크게 시작해. 그게 이제 안사에 난 이유가 되면, 그리고 돈이 많고 이러면 이러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해져요. 그래서 딱 보고만 있어도 사람이 굉장히 멋있고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당나라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황폐화되거든요. 거기서는 교종이라든지 이런 밀교같이 작법하고 이러면 이게 다 돈이잖아요. 일종의 장엄을 해야 돼. 내가 법당을 하나 짓는데 진짜 뭐 장엄스럽게 해서 이게 뭐 법당 한 채 짓는데 원래는 뭐 한 1억이면 되는데 100억을 들여서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 그런 게 작법의 힘이거든요. 장엄의 힘. 그러면 진짜 신신나고 좋아. 하지만 돈이 많이 들지. 그런데 안사의 난 때문에 한번 싹 쓸려버리고 나면 그때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 안을 조절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선이 떡상하기 시작해요. 선불교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창법난 일어나면 당나라 말에 당무종의 회창법난이 일어나면 교종이 초토화됩니다. 교종이 초토화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건 나중에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이 이제 쫙 선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당나라 문화가 완숙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고 막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밀교가 먹어줬다더라. 화려하고 귀족적이고 멋스럽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네가 이 돈만 얼마 정도만 딱 내면 내가 이런 작법들을 해서 의식을 해주면 네가 곧 부처님하고 일촌 된다. 일촌. 좋기는 한데 딱 들어보면 저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의외로 그런 걸 잘 선택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식이요법과 운동이지만 실제로 사람은 그거보다도 수술, 시술, 그다음에 어떤 약을 먹고 뭐 이래가지고 이걸 조금 뭐 흡수를 줄인다는 둥 뭐 이런 쪽에 오히려 왜 그게 쉽거든. 그거는 돈만 들이면 되는 거고 이거는 쇠가 빠지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르죠. 그래서 개원의 치때 정치를 잘해요. 이 양반이 초기에 정치 잘하는데 너무 잘했지. 그래서 안정이 되고 이제 라이벌이 없는 거죠. 라이벌이 없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약간 건너문 거죠. 그래서 천보연간이 되면 혼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집안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 무해비를 되게 현종이 좋아했거든요. 무해비를. 그런데 이 무해비가 죽습니다. 무해비라고 하는 여자가 죽어요. 이게 이제 또 스토리가 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무해비의 네 번째 아들이 이모인데 이모 아니고 진짜 이모 아니고 고모 이모 아니고 이모인데 쟤를 황태자로 만들려고 무해비가 작업을 해요. 그래서 황태자하고 황제의 아들 둘을 엮어가지고 반란 혐의로 엮어서 이걸 보냅니다. 결국 다 자결 명령이 떨어지고 걔네들 죽거든요. 거기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저 무해비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현종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들어줘서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무해비가 자꾸 그 황태자가 꿈에 나오고 생시에 보인대.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점점점. 아마 그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지.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무해비가 죽어요. 무해비가 죽어. 그때 이제 노국공주를 잃고 공민왕이 방황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환승이별 뭐 이런 거. 이성은 이성으로서 치유한다. 그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는 반려동물로 치유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새로운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양귀비입니다.
그래서 무예비를 잃고 굉장히 상심해서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것도 괘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 여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여자까지 죽었고 그다음에 황태자도 죽었고 지금 뭐 다 죽은 거죠. 그 상황에서 양귀비 춤을 보고 사람 눈이 돌아서 그때 나타나는 게 이제 고력사라고 비서실장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러니까 내시 중에서 중국 뭐 내시 이름들 중에서 들어본 내시가 몇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고력사입니다. 딱 보니까 이제 황제의 마음이 저쪽에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어디 갔어? 이 이모 마누라가 양귀비야. 이 이모 마누라가 그래서 17살에 양귀비가 이모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무예비한테는 사남이고 저 현종한테는 18남인데 18번째 아들인데 이렇게 되니까 얘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누라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되겠어? 그래서 그 중간 과정으로 이제 도관으로 잠깐 보냈다가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해서 왔는데 그래서 얘는 그 돌싱이에요. 뭐 이렇게 뭐 몰라 그게 가능한지 어쩐지 그렇게 해서 했대. 그렇게 했는데 이모 얼굴 보기가 좀 그렇지. 그래서 이모를 또 딴 놈하고 또 결혼을 시키고 그런데 결국은 쟤는 황태자가 못 돼요. 그리고 이제 양귀비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참 진기한 사건들. 그래서 그런 일들 사실 이거 좀 자세히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그것까지는 다 얘기할 정도가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해서 가장 당나라의 황금기 정리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